아이들이 가진 재능은 잘 안 보이는 재능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큰 발견이고 특별한 아하를 느끼는 순간이에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교육 현장에 계시거나 아니 선생님 아이일 수도 있고 재능 발견의 순간이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굉장히 사소한 일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가 블록 세기라든지 이제 숫자 관련된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씩 어떤 물체를 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이제 그걸 2개씩 배열을 해서 놓는다라든지 유아기의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씩 세다가 2개씩 세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큰 발견이고 특별한 아하를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에서 아이들은 아,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되게 재밌고 즐겁고 성취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걸 느껴요. 새롭게 뭔가 배웠다 라고 반응을 해주는 것들이 아이의 그 다음 발견, 그 다음 배움으로 이어지는 거에 되게 큰 역할을 해요. 아이들은 사실 자기한테 안 맞는 걸 하는 걸 되게 버거워하거든요. 그 안 맞는 걸 하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에도 영향을 미쳐요. 발달의 연계성이라고 하는데 학습지를 푸는 것이 너무 힘들면 자기가 하는 놀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자기가 원래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도 어떤 스트레스 반응이라든가 부작용들이 연결이 되기도 해요. 진짜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유아기는 식물로 치면 뿌리를 뻗어 나가는 시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보여요. 자기의 시간을 가질 때 뭘 조금 더 많이 보고 뭘 조금 더 재미있어 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아이들은 혼자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끄적거리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이 아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즐거워하네.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조금 더 주어야겠다. 지원의 의미로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재능을 끌어내서 얘가 이쪽으로 좀 역량을 펼칠 수 있게끔 이끌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욕심이 생겨요. 이거 지금 보신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내 아이의 적성이랑 재능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 시켜주는 게 좋겠지? 많이들 그러실 것 같은데 내 아이가 뭐 혼자만의 시간이라던가 어떤 걸 재밌어 하는지 그걸 또 주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똑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해도 어떤 아이들은 그걸로 구조를 만들어요. 어떤 아이들은 그걸로 뭐 악기 연주를 하는 흉내를 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걸 들여다봤을 때 이 아이가 원하는 것, 그다음에 선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가 돼요. 그 안에서 원하는 걸 좀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찍고 싶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에서 아이의 재능이나 어떤 관심사를 파악해주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영재는 아니지만 미술학원에 가서 어떤 정식 미술 교육을 받아야겠다라고 앞서 갔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발 뒤에서 읽어주는 연습. 그것만 해도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찾아가거든요. 아이랑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기 쉽지 않은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내 아이의 좋아하는 거를 하는 순간을 캐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가 가장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양육자와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양육자가 퇴근하고 나서 아이가 잠들기 전까지 단 20-30분이라도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했고 어떤 놀이들을 했고 아이가 원하는 걸 좀 하면서 놀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내가 아이와 많은 시간에 붙어 있다고 해서 더 나은 양질의 양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내 상황 안에서 이 아이에게 어떤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아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잘 만들어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뭔가 부모가 아이를 관찰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놓치기 쉽다 하는 그런 신호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놀이를 하거든요. 이제 역할을 나누어서 놀이를 하다가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이면 사실 그 아이는 대인 관계에서의 지능이 굉장히 높은 아이예요. 근데 양육자가 봤을 때는 아이의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걸 아이의 놀이들을 지켜보실 때 아이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양육자는 사실 늘 아이를 걱정해요. 아이가 자기만의 세계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도 자꾸 걱정 어린 눈으로 보시게 돼요. 그리고 놀이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하지 못했던 걸 나름대로 좀 해소하기도 해요. 종이컵 같은 걸 막 쌓았다가 팍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들 양육자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여요. 저러다가 사람을 가서 저렇게 때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프레임으로 아이의 행동들을 바라보기가 쉽거든요. 놀이는 그 자체로 평소에 못했던 걸 여기서 좀 풀기도 하는구나.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6살, 6살, 7살 이때는 좀 재능이라는 걸 발견하는 게 너무 어린 나이다라고 또 말씀 주셨는데 아이 혹은 부모님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있나요? 적어도 한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가 되고 나면 아이가 나는 이걸 좋아하고 잘하고 싶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지를 좀 하게 돼요. 난 이걸 좀 더 하고 싶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나는 이런 걸 좀 제공해 줄 수 있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놀이도 제공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놀이를 했었을 때 훨씬 아이가 이렇게 흥미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학교 이후의 과정과 학교 이전의 과정이 조금 구분이 되기는 해요. 학교에 간 아이들은 스스로 재미를 느껴서 좋아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반적인 교육 과정 안에 자기의 기호를 맞추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유아기는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치원 때는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싫어도 최소한 숙제는 해야 돼.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공부 과정에서 힘들고 좀 어려워도 이 어려움을 참고 내면 재미있어, 성취가 있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때부터는 대입을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스트레스 시간에 어떻게 해소를 할 줄 알잖아요.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게 안 풀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도 네.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찾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유아기, 초등 저학년 때 요때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 이제 재능의 영역이라는 게 딱 눈에 띄는 어떤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재능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가진 재능은 잘 안 보이는 재능들도 있거든요. 자기한테 주어진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은 잘 눈에 안 띌 수도 있고 얘는 강점이 없다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도 지켜보면 자기가 조금 더 선호하는 것, 잘하는 것, 그다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여도 얘는 뭔가의 강점이 있겠거니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겠거니 라고 믿음을 좀 가져주시는 것,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실패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마인드셋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성장과 관련해서. 네. 실패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때 아이들은 늘 실패해요. 근데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실패를 했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어해요. 버겁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집어 던지기도 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은 것을 준다라고 하면 실패했을 때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없어요. 양육자가 옆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 힘들지. 지금은 실패를 많이 해서 그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의연하게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인데 문제가 늘 잘 풀리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안 됐다라고 하면 내가 A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B일까 C일까 D일까 그 과정에서 B도 해보고 C도 해보고 D도 해보고 해보는 경험들을 가지면서 나름의 해결책의 데이터들도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패라는 경험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이고 근데 양육자 입장에선 굉장히 화가 나고 힘든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실패를 했을 때 양육자가 그것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아이들한테 계속 읽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아무래도 교육 쪽에 좀 오래 종사하셨다 보니까 한국이랑 또 해외에서 이런 사례는 되게 난 좀 긍정적으로 본 게 있다.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있으실까요? 창의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교육이라는 것들이 외국의 사례들은 거의 대부분 비구조화된 놀잇감들, 블록이라든지 클레이 이런 것들은 뭐든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욕구를 가지고 있고 끄집어낼 수 있고 그걸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숙류 지원이 한때 굉장히 막 붐이었다가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적응을 힘들어한다. 자유로운 네, 환경에 놀다가 네. 굉장히 수직적이고 수동적인 환경이 있으니까 육아에서 적당한 것, 적절히 하는 것이 가장 어렵긴 하지만 국내 환경과 잘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저는 국립유치원에 있기 때문에 국내 현실에서는 이상적인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곳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 안에서 공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학교라던가 어떤 그 안에서 뭔가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이의 특성, 아이를 바라보고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아이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맞을까? 이것도 굉장히 냉철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보이는 게 있을 거고 또 좋아하는 거랑은 별개로 이거 잘한다 라는 것들이 있을 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일치하지 않는 케이스도 많잖아요. 양육자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유아기 때는 반복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서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 하면 그걸 계속 하게 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얘가 좋아하는데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잘 못한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싫어하고 그 잘 안 되는 감정들을 경험하고 그걸 겪어냈을 때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은 사실 잘하면 좋아하고 좋아하면 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잘 못해서 힘들어할 때 양육자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아이에게 아이의 의견을 묻고 네. 해주는 게 중요할 수 있겠네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자기가 원하는 걸 잘 이야기해요. 우리는 얘가 저걸 좋아하는데 잘 못한다. 그럼 내가 뭘 해줘야 될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고 그런 질문을 자꾸 전문가에게 묻게 되거든요. 자기의 삶이나 자기가 행하는 것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시키는 걸 계속 해왔던 친구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책임이 아닌 거예요. 엄마가 시켰기 때문에 학원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외부의 탓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쌓은 친구들, 자유로운 환경이 주어지는 친구들은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 책임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뭔가를 주도하면서 해나갈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인 거죠. 아이의 한 발짝 뒤에 서는 연습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 아이가 좀 잘할 수 있게 끌어내주는 역할을 양육자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자기의 발걸음을 지지해주고 따라와주는 양육자. 그래서 스스로 경험해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한 번 뒤로 돌아봤을 때 그때 아이를 살펴봐주는 그런 양육자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귀한 시간 내주신 박발금 선생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은 시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아마 보신 분들 중에서 되게 많이 후련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위로를 받고 좀 희망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아이의 재능이라는 게 꼭 공부적인 재능뿐만이 아니라 내 아이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하루에 20-30분 내 아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관찰하는 시간을 보내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또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양육자분들을 위한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런 게 난 너무 인상 깊었다. 앞으로 내 아이한테 해봐야겠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Now give it to me.